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발 물가 쇼크에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였고요. 급기 어제 원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보다 17.3원 올라서 달러당 1390.9원에 마감됐습니다. 한겨레 빗나간 물가 정점 환율 1390원 돌파. 중앙일보 또 미국발 물가 쇼크 원화값 1400원 눈앞.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450원까지 넘볼 거다 뭐 이런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9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 온 더 블락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9월 15일 목요일 김태현의 정치쇼 첫 곡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거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나? 있지에 달라. 뭐 있지 여러분들께서 팬도 많은데 본인들의 노래가 이렇게 사용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있지의 달라는 디프런트인데 우리의 오늘의 달라의 달라는 달라입니다. 달라. 한글로 하면 불이라고도 하죠. 한우님 달라라 달라 아재요. 아저씨도 좋아하시면 이게 아재 개그거든 요게. 쌍팔년도에 하던 90년대에 하던. 조두천님 크가 하나 10개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찐이다. 우울했는데 그래도 한번 웃고 가네요. 좋은 날 오겠죠. 내일은 오늘과 달라. 요 조주천님은 정답이 아니네. 이분은 진짜 달라잖아. 디프런트. 근데 오늘의 이 있지의 달라는 달라라니까요. 디프런트가 아니고. 강석한님 테디 진짜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제 월급과 제 아들 딸 성적만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우스갯소리를 시중에 하는 얘기잖아요. 다 오르는데 월급하고 애들 성적만 안 오른다. 정치쇼 청취율도 많이 올랐죠? 이제 물음표가 아니라 이분이 느낌표로 이렇게 하시는 거로 봐서는 뭔가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뭐 청취율이 발표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취율 조사는 아마 한 10월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 그래서 덩달아 저도 좋아했다 요 정도까지만. 한우님, 조두천님, 강석한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참여 방법 휴대폰 문자 샵 1035는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을 들고 무료로 하실 분들은 고릴라나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락.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원 오른 1391원에 개장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개정당헌이 무효라면은 가처분 사건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뉴스 온 더 블락은 SBS의 정다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1390원 환율 어제 찍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달러를 외쳤는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또 안 좋은 속보네. 환율 시장 개장했거든요 지금. 근데 1391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종가보다 0.1원 올랐어요. 상승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상황은 좀 더 좋지 않아진 거죠. 일단 첫 번째 우리 경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시장 속단 말로 박살나고 환율 오르고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사실 그게 연중 최고치였는데 오늘 다시 개장하면서부터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여파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훨씬 넘어서면서 이 여파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게 약간 확실해지면서 그러니까 달러 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사들이자 이런 심리가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다 따라서 주저앉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 6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도 이게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쏟아내다 보니까 버티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또 더 문제인데 25년 만에 이제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지는 게 확실시 되면서 달러가 새어 나가고 있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썩일 거다 이런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뭐 1,450원까지 오른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네. 이 환율하고 물가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전화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박영미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환율하고 물가 관련 얘기 좀 들어볼게요. 박영미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환율이 어제 종가가 1,390원이었고 지금 시작할 때 1,391원으로 시작했는데 이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환율이 오른다는 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최근에 아이폰 신작이 출시된다 얘기 나왔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을 이른바 좀 봄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적용한 출시 출고가의 환율을 대략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이폰이 지금 신작 내놨지만 저희가 가격은 동결했어요 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수십만 원 비싸졌거든요. 아, 환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환율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라면값, 과자값 대폭 올라가는데요. 여기에도 환율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밀가루나 팜유 이런 거 사올 때 우리가 달러 주고 사오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국제 이 원자재의 시세가 그대로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사오는 값이 더 비싸지죠.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경제 배울 때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돼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 오르는데 수출 기업들 더 힘들어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수출 기업들이 공장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안 돌리잖아요. 해외에서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지 소싱이 많으면 환율 효과가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만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8월 이후에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 가치의 흐름을 보면 엔화 가치도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영국 파운드화도 6% 이상, 유로화도 4% 가까이, 중국 위안도 3%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다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재미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 환율 앞으로 추세인데 9월에 FOMC에서 금리 크게 올릴 거다.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환율 더 오르는 겁니까? 1,450원까지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거 맞아요? 일단 천장은 열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장 열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봤던 게 1,390원이거든요. 1,39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추세가 좀 진정되면은 요거 잡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의 8월 물가 나오기 전 상황이고요. 8월 물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기대감이 확 꺾이고 나서 1,393원에 어제 개장을 했고 오늘도 90원 위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400원 넘어가는 거 이거 이제 어려운 일 아니다. 1,400원이 뚫리면 1,450원도 완전히 어려운 얘기 아니다. 지금 전망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서 당분간 환율 전망은 좀 어둡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정부는 뭘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뭘 해야 되는지 요거 하나씩만 좀 짚어주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달러화, 원달러 환율 근본적으로 환율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물타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수출 잘해서 달러 많이 벌어온다. 그럼 이 소식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을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애껴 써야 되나요? 그죠? 예, 제가 네. 참 멍청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얘기네요. 예. 네. 예, 오늘 저 박영미 경제평론가 모시고 환율과 물가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영미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환율 얘기 좀 들어봤고 경제 얘기 좀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쓴 전기차에만 보조금 준다고 그랬는데 바이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죠. 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모터쇼에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설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 내 생산을 핵심으로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미국에서 개발한 거라면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세탁기, 자동차 뭐 이런 제품들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공학 관련 회의도 있었는데 여기서 신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있는 바이오 생산 기반 구축에 5년간 1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전염병 대응하기 위한 어떤 약물 원료 이런 곳에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우리 돈으로 한 2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이거 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랑 또 업계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왜 그러는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경제 문제하고 외교 문제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월요일에 뉴스 싹쓸이 시간에 저희가 좀 요 부분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경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문제 등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출근길에 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소식은 요겁니다. 요거 구글하고 메타 이게 이제 과징금 총 1,000억이 나갔다. 네. 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로. 어떤 내용이죠? 이제 구글에 692억 원 그리고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글이랑 메타가 사실 그 자기들의 앱뿐만이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한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왔잖아요. 저도 좀 이게 신기했어요. 네, 제가 그쵸. 검색한 거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알고서는 그것만 광고를 주나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메타 이용자의 98%고 그리고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이 정보 수집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이게 개인정보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걸 사전에 알고 동의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했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게 구글이 최소한 2016년부터, 그러니까 6년 동안 뭐 그런 화면을 좀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서 이용자들에게 좀 이걸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해서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뭐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시정 명령을 내렸고, 근데 이제 양사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하면서 이번 결정에는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요거죠. 네. 어제 이제 SBS 8뉴스 단독 보도 내용인데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 휘둘러서 영무원을 살해한 남자가 있어요. 네, 이게 어젯밤 9시쯤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대 남성이 그러니까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영무원이 숨진 사건인데요. 이때 이제 이 여성 영무원이 역사 화장실을 순찰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성이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직후에 여자 화장실에 있던 비상벨이 울리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랑 영무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여성 영무원이 밤에 순찰을 하려고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자가
쫓아 들어가서 흉기를 휘두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영무원이 숨졌고 그리고 이제 그 흉기를 휘두른 남성도 손을 다쳐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취재진이 밤사이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직접.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일단 이 피의자랑 그러니까 그 이제 피해자가 지인 사이였고 지인 사이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수사를 받던 사건이 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성 범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돌아가신 여성 영무원이 피해자고 그렇죠, 범인이 가해자 형태로 해서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가피 여부라든지 어떤 사건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단지 그러니까 이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얽힌 사건 때문에 보복성 범죄를 했고 되게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발적 범죄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한 1시간 10분을 신당역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추가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좀 더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요거만 짚어보죠. 어제 국민의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국회 정보부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어제 국민의힘 요 가처분 신문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어제 이제 법원 신문이 열렸는데 사실 이 쟁점이 이 새 당원의 정당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 대표 측은 일단 이미 벌어진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이 되도록 당원을 맞췄다. 그리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정된 정당한 당원이다 이렇게 지금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한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신문에서 이 사건 심리도 다시 이어가기로 해서 한 2주 뒤에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언더블럭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SBS의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 목요일 2부 국회 정보보고 시간입니다. 메인 뉴스 안 나오고 조간신문 안 나오고 부장 모르고 데스크 모르고 나만 아는 정보를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 없는데 뭐 이런 눈빛인데.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 송종호 서울경제기자 두 번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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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지금 눈빛이 흔들리면. 오늘 먹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곽 기자 저 쳐다보세요. 눈을 피해. 자, 이거부터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도우 스태핑 오늘 출근길에서 앞서 이제 그 경제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 뭐 큰 문제 없다, 뭐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 요 얘기 말고 태양광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그 여권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 경찰 검찰 관련해서는 그 사정기관에서는 아니고요. 총리실,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 일에 뭐 2,100억 원 정도가 이제 뭐 그 비리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기를 개탄스럽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써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서 개탄스럽다. 그러면서 이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될 거라는 거는 결국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할 거라는 거를 사실상 지금 얘기죠. 대통령이 뭐 거의 지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여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 태양광 관련된 거 최근에 총리실에서 감사 결과 저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한 며칠째 한 3일, 한 3, 4일 기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야권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게 감사원의 어떤 표적 감사다 이런 식의 전 정권을 겨냥한 어떤 감사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공공스러운 것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이었던 작년 9월부터 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도 지역에 태양광을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조사 좀 해줘.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서 시작된 그 조사였거든요. 그리고 전국 240여 개 그 기초단체장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 네. 중에서 12개만 표본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12개만 표본으로 했고 그게 지금 12조가 들어간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12조 중에 2조 사업 단위만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 적발된 게 2,267건, 2,616억.
이걸 200개로 전수조사로 하면 이게 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장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표적 감사라고 할 수 없어서 문제고 이게 얼마나 파급이 될지 그 긴장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야권이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저 태양광 발전을 이제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 태양광 발전소 지금 보조금 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면 조합 만들고 이래가지고 보조금 받아갔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구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배지 출신 아닌데 원외 유력 정치인 전대협 의장을 지냈던 사람. 절 한번 잘못하셨다가 잘 안 되셨던. 네. 그 사람 구속된 적 있죠 이걸로. 그렇죠. 근데 그것과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러니까 그때도 태양광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태양광이었는데요. 근데 의심스러운 것들이 이제 구 여권 지금의 야권에 이제 관계된 그 인사들이 제법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지금 민주당이 그 지방정부를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권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야권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불쏘시개의 내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감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기도 못 하고. 여권은 총공세를 펼 거고. 그렇죠. 게다가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뭐 그냥 그 황무지인데 이걸 바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 타갔다. 뭐 이제 아마 검찰 수사는 아마 이런 쪽 구체적인 쪽에 집중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체를 이제 공격하는 소재로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사법적인 거를 고리로 결국 이런 어떤 정무 또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계속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려고 탈원전했냐?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부부터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근데 충분히 사법 처리될 만한 요소들도 많습니다. 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든지, 뭐 수의 계약을 해서 쪼개기를 했다든지, 뭐 다양한 이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이 담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안 하나하나만으로도 사법 처리가 가능한 이슈입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대통령의 출근길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의도나 서초동이나 당분간은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저희도 몇 번 앞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느낌에. 네, 오늘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용산 얘기 좀 해볼게요. 원래 사실은 초대 대통령실 실장 하면 전 정부 때 임종석 오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뭐 그립감 세고 뭐 넘버 2고 대통령 빼면 넘버 1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현 용산 대통령실의 김대기 실장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기자간담회 처음 할 때 저 누군지 뭐 알아요? 네, 뭐 아세요? 아세요? 이런 얘기도 한 정도로 존재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용산에서 그립감이 장난 아닌 것 같던데. 어제 그저께 이제 전 직원 조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뭐 이른바 뭐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른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말하자면 좀 일종의 군기잡기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전 직원 모아서 조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적 개편 마무리한 직후에 게다가 시기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마 내부 기강을 좀 다잡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게다가 시기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선우태를 이미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인적 개편에서도 이제 그 이른바 윤핵관 라인으로 용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좀 밀려난 사람들 중에 많이 포함이 됐다. 이제 이런 기조와 맞물려서 이제 사실상 이제 김대기 실장이 그 대통령 실장의 그러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상을 좀 더 확고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조회 장면이 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저 일각에 있는 저 소위 말하는 여의도 출신 저 실무진들이 빠져나가고. 네. 검찰 출신하고 관료 출신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어제 한번 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검핵관과 윤핵관의 내부 권력 다툼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사실상 검핵관과 이제 늘공이라고 지칭되는 그분들이 공무원 출신들이 관료들 일단은 1승을 했다라고 평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석들 중에 그 가장 선임 수석으로 지금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금 그 자리도 사실 정책조정수석이라고 처음에 신설이 됐다가 이번 개편 때 이름을 국정기획으로 바꾼 건데요. 이관섭 이 수석도 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 김대기 실장 말하자면 그
그 기재부 관료 후배인 셈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복지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조규용 후보자도 역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좀 김대기 실장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어떤 하나의 징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다른 라디오 방송 나와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김대기 실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뭐 그 박지원 전 원장도 대통령 비서실장 했잖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뭔 얘기를 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조회를 왜 4개월 만에 처음 하냐.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회를 매달 해서 뭐 기강도 하고 내부 화합도 다 잡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되짚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은 할 상황이 아니었거나 해도 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열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핵관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립감을 가지고 다 잡고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저 앞서 관료 출신 얘기하셨는데 뭐 언론 저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윤핵관도 울고 간다. 정권 교체 칼날도 비껴간 기재부 싹쓸이. 윤핵관도 아니고 검핵관도 아니고 좋은 자리는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다 갔다 이런 얘기. 그러면 사실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장도 그렇죠. 기재부 출신이고 저 선임수석도 기재부 출신이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양식에 이게 더 잘하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답니다. 관료가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관료가 보고하는 것과 당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이게 좀 그래도 능력이 이쪽이 더 나은 거 아니야라는 인식도 있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불만 섞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조금 뭐 변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냥 있는 얘기인데 그냥 그대로 하자면 그 솔직히 이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역대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이래로 그 기재부 관료들은 사실 어느 정도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조금 약간 그 미세한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늘 좋은 자리를 많이 해왔고 그렇죠. 게다가 가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을 기용하면 그 야당에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특히 이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을 요직에 앉히면 또 검사 정권이라고 야당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할 텐데 뭐 경제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반발도 덜하고 뭐 어쨌든 그 일반인들이 그렇듯이 정치인들도 경제 쪽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경제 관료라고 하면 그냥 유능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경기지사 됐던 김동연 그렇죠. 지사도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청와대 수석이었거든요. 수석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도 노무현 정부 때 경제관리였다가 지금 또 총리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늘 공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늘. 자, 요 용산 얘기 좀 하나 더 해볼까요?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 어제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것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면 1대1 영수회담 안 하겠다는 거를 천명한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처음부터 그 얘기가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 아예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첫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여당 총재가 대통령일 때는 영수회담의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들 간의 만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 1대1 막 회담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막 그거를 어제 막 공식 거부한 것처럼 됐지만 사실 이게 추석 연휴 직전이라서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상당히 투덜댔던 기억이 나는데 추석 연휴 직전인 전날 8일 저녁에 자 우리 청취자 수준 보소. 이관섭 정책경수석은 산업부 출신입니다. 기재부가 아니고. 산업부 전에 지식경제부도 있었고요. 늘공이 포인트. 늘공이다. 행정고시 출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경제부가 이름을 바꾼 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고. 근데 뭐 소위 이제 뭐 꼭 재경직은 이제 뭐 기재부 예산을 다루는 분야에 있지만 어쨌든 뭐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부 이제 이쪽을 다 통틀어서 경제관리라고 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고시 출신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어쨌든. 네, 그렇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추석 연휴 직전 저녁에 그러니까 9일부터 연휴였는데 8일 저녁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꼭 1대1 회담을 고집을 했던 건 아니라서 여당이 함께해도 좋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쓰면서도 투덜댔는데 연휴 직전 저녁이라 가지고 아마 다음 날 지면에도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해가지고 좀 생경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단독 회담을 하자라는 건 그러니까 이해창 대표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해창 총재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 항상 그 얘기예요. 같이 만나자 하는데 따로 보자. 근데 불과 얼마 전에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도 다 같이 보자.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야당 대표들 모아가지고 같이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홍준표 대표가 나만 따로 보자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따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1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한번 그렇죠. 좀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제 정적 제거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내가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사법 리스크에 물어보면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당에서만 저 정치 탄압에서 정치 보복을 지도부만 하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 뭐 요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냐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어제 막 근데 정적 제거라는 사실은 정적 제거라는 말하면서 봉화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흔들리는 지지층을 결집도 시키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어떤 지지층의 마음의 결빛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지금 성남 FC가 경찰이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그게 조금 자극이 된 모양인데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제가 어제 볼 때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는 말도 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요게 장단기 전략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이라고 지칭되는 그러니까 단독 회담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 후보로서는 야당 대표로서는 그 부담을 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1대1로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단기적으로의 어떤 전략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뇌관이 10월 달에 또 있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런던의 엘리자베스 국장에 대통령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유엔 총회에 있어서 뉴욕에 가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총리도 만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5박 7일간의 그 해외 순방을 하는데 여기에 걸려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문제도 있고요. 우리 지금 기업들 악소리 나는 이슈들이 제법 많은데 이 상황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서 환율은 1,400원대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 역량을 너랑 나랑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한번 만나서 부담을 덜어봅시다.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순방 가서 그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기시다 총리도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어떤 전제들을 깔고 실무들이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밑밥들을 깔 수는 있지만 뭔가 성과를 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야당 대표들과 회담을 했을까? 만나자고 했을까? 그거는 다 그 어떤 부담을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성과가 없을 때. 이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장기적으로는 10월에 당신이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성과가 없을 텐데 그 부담을 나랑 나눠 가지지 않고 혼자서 하다가 그 부담 온땅 바가지로 쓸래. 근데 나 사법 리스크도 있으니까 만나줘. 라는 어떤 장단기 포석을 가지고 메시지를 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 대통령의 부담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의 급을 올리려는 거예요? 둘 다. 네. 표면적으로 하고 내심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자면 내심으로는 야 내가 제1야당 대표, 당신은 대통령, 우리 얼마 전에 0.7 차이. 맞습니다. 내가 차기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도 좀 있고 1대1로 급을 높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게다가 대통령이랑 1대1로 영상회담을 하면서 용산에 불러다가 차 마시고 막 웃고 떠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검찰에서 잡아다 조질 거냐 설마?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해.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대선 TV 토론 동안에 그 전략의 캠페인이 윤석열 당시 후보는 검사 그리고 상대편 이재명 후보는 잡범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TV 토론의 어떤 전략을 짰었거든요. 그런 구도 속을 그런 캠페인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줄여준다? 1대1 뭐 마지막으로 안 되는 거죠. 사진 찍고 그렇죠.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안 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카드는 포석을 더 넓게 두는 건 이재명 대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 말 중에도 뭐 다른 당 대표들이랑 같이 본다 이것도 있지만 포인트는 원내대표라는 말도 있거든요.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민주당과 뭐를 좀 민주당을 이제 어쨌든 거대 야당이니까 패스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파트너로서 민주당과 뭘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랑 굳이 하지 않고 원내대표를 통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을 부르면 이재명 대표를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대표 원내대표를 같이 부르는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재명 대표 그럼 봉화 간 것도 앞서 잠시 얘기가 나오겠는데 좀 짚어보죠. 그럼 봉화에 어제 가는 건 왜 간 거예요? 원래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정치적 의미. 지지층 결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논두렁 시계로 지칭되는 어떤 그런 무리한 수사로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지지층의 어떤 마음의 빚 이걸 자극하는 거죠. 지금 내가 검찰로부터 핍박받고 있어. 대통령님이 이렇게 보냈잖아. 나도 보낼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니 마음대로 해 이것도 있었거든요. 우리 대통령 보호해야 한다라는 어떤 지지층의 어떤 검수완박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결집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당대표 당선되면 봉화를 가는 게 원래 정해진 그 코스라서 뭐 이걸 약간 시점성으로 좀 공교로운 면이 있는데 사실 그 어제 봉화를 간 것도 간 거지만 앞서 이제 대표 당선되고 나서 광주를 내려가서도 이른바 광주 재래시장에 노무현 국밥집이라고 하는 뭐 무슨 땡땡 분식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한테 늘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뭐 내가 노무현 대통령 길을 받아가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방금 송 반장이 얘기한 좀 그런 의도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그 차기 원내대표 요거 어떻게 한대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한답니까? 경선한답니까? 지금 결국은 추대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인 게 지금 일단 거론되거나 이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이를테면 추대에 반발하고 나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어제 정경석 위원장도 뭐 이거 추대는 전원이 합의해야 되는 거지 뭐 한 사람이라도 추가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의 마음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실질이 경선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주호영 추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이른바 이제 친윤그룹 초재선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설사 경선으로 간다고 해도 결과는 사실 만약에 주호영 위원장 본인이 좀 이제 어쨌든 후배들하고 경선을 하는 좀 명구함을 감수를 하겠다면 뭐 거의 주호영 이긴다. 초재선 밀어주면.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거. 원래 원내대표 경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그리고 경선해도 초재선 친윤 초재선 의원이 밀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그냥 경선하면 되지? 추대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럴 때요. 뉴스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 경선이 원칙이라는 거는 일반론인 거고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추대를 통해서 그래요? 좀 말하자면 당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되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정론이라는 건 상황마다 달라지는 건데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대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정론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직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셌는데 그때 만장일 추대했고요. 2014년에 이제 고 이완구 총리도 이제 원내대표 선출됐을 때 그때도 이제 공통점이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 나가고 그다음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됐을 때나 이완구 원내대표가 최경환 후임으로 이제 원내대표 됐을 때나 정권 초기고 박근혜 대통령 힘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단합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자. 특히 유승민 대표 사태 때는 지금과 비슷하게 당내 어떤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추대를 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국민의힘 관련 얘기는요. 오늘 4부 초대석에서 김종욱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 오늘 국회 정보보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송 기자, 곽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코로나 소식, 의학계 학뉴스, 건강과학 여기 다 있습니다. 낭만 닥터 조사부 SBS의 의학 전문 기자이신 조동찬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은 나 이거
양치기 소년가 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에? WHO가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면서요?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이거? 원래 끝이다 그러면 안 끝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랜만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애당초 이제 2020년 유행할 당시에 중국 우한에서 퍼졌을 때 그때는 비상사태 선언을 대단히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의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뒤늦은 조치라고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WHO 왜 있냐? 너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였고 실제로 지원금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아직도 아니다. 아직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정말로 간만에 한국 시간 어제 새벽 그 주마다 있는 기자회견에서 거브레우스스 세계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전제를 달고 하지만 끝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로 2020년 3월 이후로 코로나 사망주가 지난주 일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시작한 이래 사망자 수는 왜 중요하냐면 확진자 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 괜찮을 거야. 나 검사 안 받을 거야. 그러면 확진자 수는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검사 안 받을 거야 해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죽게 되면 검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망자 수가 가장 낮았다. 전주보다 22%나 감소했고요. 역시 확진자 수도 이전 주보다 28%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래도 뭐 당분했죠. 여기서 방역 노력 멈추면 다시 또 재유행할 수 있으니까 계속 주의하자. 그리고 원숭이 두창도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19처럼 원숭이 두창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보다 전파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것도 조심하자. 이렇게 두 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재유행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능성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재유행이 언제 올 거냐 이거는 예측 다 틀렸고요. 세상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재유행이 실제로 언제 올지, 얼만큼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이전처럼 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건 기존에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맞아놓은 백신과 자연 감염 그리고 지금은 중증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면요. 지금 저도 8월 달 들어서는 코로나19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괜찮으니까 안 했겠죠. 근데 사망자 수도 9월 2일부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자 수는 매일매일 좀 달라집니다. 집계에 따라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일주일 평균 하루 사망자 수가 중요한데 이 그래프가 9월 2일 날짜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안정화되는 거죠. 오늘 평균이 71분 돌아가셔서 어제보다는 12명 늘어서 이거 더 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끝이 보인다고 하고 우리나라 사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그런 일상회복에 남은 실내 마스크를 언제 해제할 것이냐 그리고 입국 시 PCR 검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확진됐을 때 격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재유행에 대비해서 뭐 방역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백신과 치료, 검사 대책을 마련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통 국민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거냐의 문제는 조금 더 촉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940님. 실내 마스크는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외국은 다 벗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논란입니다. 마스크도요? 예, 실내 마스크도 영국이 제일 먼저 벗기 시작했고 유럽, 미국 다 벗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보수적이었던 거리두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호주와 뉴질랜드조차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내 마스크 벗으면 다 큰일 날 것처럼 우리 생각했잖아요. 근데 벗은 나라들 보니까 그렇게 큰일이 안 난 거예요. 실제로 벗은 나라와 벗지 않은 나라의 감염 확산의 차이를 지금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백신이 맞은 사람이 별로 없었고 자연 감염이 별로 없었던 초기 단계에는 마스크는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 방역 당국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마스크는 별로 큰 돈이 안 들고 피해가 안 드는데 뭐하러 이거를 일찍 해지하느냐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언어 발달이 지연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표정과 이런 말 이런 것들을 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사실 다른 나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저 병 이야기 좀 해보죠. 야 이거 세균 중에서도 기존 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이라는 게 있다. 이름이 다제 내성균. 네. 내성이 여러 군데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되게 위험한 균이에요. 네. 다제 내성세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문제 안에 꼽혀 있습니다. 이름이 벌써 그래 다제 내성. 뭐 이 세균은 항생제로 죽여야 되는데 웬만하게 안 듣는다는 거죠 항생제가. 그렇죠. 이 세균은 본인을 죽이는 항생제에 또 자신을 바꿉니다. 안 죽으려고. 이게 뭐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거예요? 네, 예전에는 슈퍼박테리아라고 했는데 슈퍼박테리아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슈퍼박테리아로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세균 그 항생제에 듣지 않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거 심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온 환자들의 세균 상태를 분석했더니요. 20%에서 다제 내성 세균이 검출됐어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뭔가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5분의 1이 다제 내성 세균인데 이 다제 내성 세균이 혈액에 검출되면 혈액에까지 퍼지면 사망률이 30에서 63%까지 다릅니다. 근데 상당히 무섭죠. 균이 혈액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피부 표면에만 있고 막 이런 거. 네, 국소적으로만 멈출 수가 있는데 혈액으로 들어가는 건 전신으로 퍼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혈액으로 퍼지는 게 훨씬 위험한데 이렇게 퍼지면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런데 다른 감염병, 다른 세균은 우리나라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제 내성 세균의 치료 성적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30% 정도가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제 내성 세균에 감염되면 미국 유럽보다 30%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약이 없나? 치료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제 내성 세균에 가장 잘 듣는 신약을 미국은 2015년, 유럽은 2016년부터 승인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승인조차 안 됐습니다. 왜요? 미국, 유럽 다 쓰면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남준 교수가 저희에게 토를 했는데 으뜸 치료제는 외국에 있고 우리는 그 약이 없어서 으뜸 치료제가 아닌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치료 성적 밀리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감염내과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승인에 앞서서 약과 협상을 각국 정부하고 먼저 하는데요. 다국적 제약사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약값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 그러니까 손해보면서는 못 판다는 게 입장이고요. 복지부는 다른 나라보다 약값이 낮은 건 맞으나 보험으로 들어와서 하면 충분히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다국적 제약사와 보건복지부의 이 줄다리기 때문에 7년 8년 다른 나라보다 늦어진 거죠. 지금 이 약을 쓰고 있는 나라가 세계 8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0위 안에 못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격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성적과 몰랐고요. 돈 때문에 야 그래. 사실 저도 죄송한 게 7년이 지나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이 국내 논문에 이 사실을 투고하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다제내성균은 침묵의 팬데믹이라고 불릴 만큼 이게 소리 없이 퍼지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소화기관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장내 다제내성균이 최근 5년 사이에 4배나 는 것으로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잘 듣고 빨리 검진하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 물론 각자의 입장이 들어보면 이해는 가요. 뭐 제약회사는 손해보고 못 펀다. 뭐 보건복지부는 아니 그래도 소중하게 써야 돼. 아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안 듣는다는 건 다른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 이걸 어쨌든 성공시켰잖아요. 우리나라 다국적 제약 회사 지부만 못한 거고요. 우리 정부만 못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다제내성세균에 감염된 분은 매년 30% 더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거죠. 이거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1413님. 좀 걱정은 되시겠다. 이분은 지인분이 이번 달에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 수술 앞두고 계신 지인이 계신데 그분이 3차까지는 맞았는데 네. 혹시 요 골수 이식 수술 마치고 나서 추가 백신 접종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네, 이 부분이 대단히 첨예한 부분인데요. 원래 지금 미국의 CDC 이런 우리나라 가이드는 골수 이식을 한 분, 장기 이식을 한 분들은 4차 접종, 5차 접종까지도 하라는 게 지침인데 문제는 골수 이식을 받은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백신의 효과가 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입된 게 이브실드라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되는 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 이브실드를 맞을 수 있는 이거 대상자 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야, 잇몸병. 잇몸병 하니까 무슨 특정 약 광고가 생각나.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인으로 시작되는 거, 이로 시작되는 거고. 이게 잇몸병이요. 잇몸병 있으면 치아 시리고 이 안 좋아지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광고에서도 그러잖아요. 잘 먹으려면 이 약 먹으라고. 잇몸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잇몸병 있으면은 이건 뭐야? 치매하고 암 발병 위험가 높인다? 네. 일단 그 약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약이 진짜로 잇몸병에 도움이 되는지는 상당히 논란입니다. 광고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광고대로 정말로 그러는지. 그래서 그 광고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 광고가 정말로 바람직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와서 논란이 있는 실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매우 의심되는 그 약을 광고에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재밌겠는데 이거. 연예인들 많이 나오긴 해. 네. 일단 잇몸병은요.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 3명입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급증하는데 한 절반 정도 47% 넘게 잇몸병을 앓고 있는데요. 칫솔 질환 때 피가 섞여 나오고 찬 음식 먹으면 이가 시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잇몸병 엑스레이를 찍어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도 엑스레이 찍으면 막 잇몸 막 이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가볍게 잇몸 주위만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치아 뿌리까지 녹일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잇몸병이 단순히 치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요. 미국인 6,000명을 잇몸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눈 다음에 26년간 이들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치매 위험도를 분석했더니요. 잇몸병이 있는 그룹에서 치매 위험도가 22%나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이 잇몸병의 세균과 독소가 이 뇌세포를 지지하고 있는 세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인 71만 명을 분석했는데요. 고령이나 흡연 같은 다른 암 발병 위험 요인은 같게 만든 다음에 잇몸병 유무로 암 발병 위험을 조사해봤더니 잇몸병이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13%나 더 높아졌습니다. 이 구강에 발생하는 염증이 이
혈액을 타고 옮겨 다니면서 각 기관에 공격해서 암을 유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단순히 잇몸병은 치매와 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질환,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실은 이 잇몸 건강을 보면 그 사람의 노쇠를 알 수 있다고도 지금 해요. 그러니까 잇몸 정말로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이 잇몸병 말하면 단순히 칫솔질 하시는 것에 더해서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사이에 치석이 막 돋아나 있어요. 그다음에 치석이 그냥 우리 칫솔질만 잘하면 제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의사협회에서는 2번 정도는 치석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보험이 되니까. 예, 만 20세부터는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잇몸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치과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근데 우리 권경님께서 코로나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정말 이게 끝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네,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조윤찬 기자도 다 그런데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이야기.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이게 노래는 너무 역설적인데. 네. 이게 끝이야 이런 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노래 선곡을 한 방 먹은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네. 아니면 그거 틀 거래나 레니 클레비츠의 그 있잖아요. It ain't 뭐 있죠 그거. 갑자기 노래랑 상관없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니 물론 그래도 엔데믹이라고 해도 이 끝이라는 거는 엔데믹 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 규모로 유지될 것이다가 끝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저는 4부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SBS 의학 전문 기자이신 조동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만은 알고 싶다의 김상중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새 비대위를 꾸렸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독배인 줄 알고도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과연 같은 배에 탄 비대위원들은 어떤 심정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심장 캡틴 박입니다. 일단 흔히 축구는 90분의 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90이라는 숫자만 보면 왠지 관심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환 비대위원이 비대위 명단 발표된 지 90분 만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안 물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씨, 손님 모셔다 놓고 머리 아픈 얘기는 왜 꺼내고 그러셔? 안 그래도 준수촌이 비대위에다가 건 가처분만 벌써 3개째야. 1, 2, 3. 남바 3야 남바 3. 원내대표도 뽑아야 하고 국힘이 할 일이 산더미다 산더미 참. 좀 봐줘요. 이 엄중한 시기에 비대위에 들어간 자 누굽니까? 김종혁 의원은 신문 기자할 때부터 방송 앵커할 때까지 이 안철수도 찐팬이었습니다. 찐팬. 이제 막 인터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라디오 채널 돌리려고 하는 자 정말 실망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정치쇼 초대적 우린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자, 국민의힘이 두 번째 비대위, 혹자는 비비대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시자 혁신위 아직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종혁 비대위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희가 개파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는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김종혁 위원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알기로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셨고 JTBC 오후에 앵커를 시사 프로 데일리 앵커를 하셨고 그리고 작년 7월에 정치권에 투신하셨는데 시작을 윤캠이 아니고 최재형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서 선대 홍보본부장 하셨었던 거예요. 미디어 총괄 했었습니다. 미디어 총괄 본부장 하셨고 윤석열 예비후보가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선대위에서는 아주 큰 직책을 맡으신 거는 윤희숙 의원하고 같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뭔가 우리 사회의 미래 정책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였고요. 윤희숙 의원이 위원장이었고 제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인사 안 했구나. 자, 김종혁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했어요. 네, 하셨나요? 제가 이걸 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최재형 캠프에서 시작하셨다. 윤캠에서는 아주 큰 직책을 맡으신 거는 아니다. 예.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최재형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 대변인을 맡으셨고 네. 이번에 비대위 합류했다. 왜 구글저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언론에서 이번 비대위 멤버를 평가를 할 때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유일하게 친윤이 아닌 분이 한 분 계시다. 누구냐? 김종혁 비대위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길래 제가 청취자의 의견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친윤 반윤이라는 거는 별 구분에 별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 이재명 대표의 그 이번에 당직 인선을 보시다시피 다 친 이재명계 아닙니까? 사실 거기는 뭐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문재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당정 협조가 아예 한 몸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친윤계다 반윤계다라고 나누는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고 예를 들면 저희도 민주당에 대해서 야, 친 이재명계로 전부 다 도배를 했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뭐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실치도 않은데 비대위에 대해서는 친윤계야 반윤계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프레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당 혁신위가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임명이 돼가지고 뭐 공교롭게도 뭐 이준석 대표랑 좀 가깝다 이렇게 프레임이 좀 짜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최재형 위원장 및 그 위원들의 어떤 선호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각과 상관없이. 근데 지금 혁신위 대변인 하시다가 비대위원 합류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혁신위 대변인을 하신 김종혁 대변인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셨다고 보세요? 두 개의 성격이 다른데요. 하나는 이제 집행기구고 그다음에 그 혁신위는 자문기구입니다. 당 자문기구인데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회 좀 합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니 우리 최재형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된다. 여기 대변인이기 때문에 했는데 최재형 위원장님은 나는 우리 혁신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 때도 주호영 위원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노용호 의원도 혁신위원이지만 지금 비대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은 병행하시는 겁니까 혁신위하고? 뭐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혁신위도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냥 비대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비대위? 당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아니 저도 뭐 정치부 기자 했지만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특이하게도 내우 외환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 당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4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이것도 정말 뭐 역사에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당에서 바로 떨어지자마자 이재명 그 후보가 국회의원에 개항에 나가서 출마를 하시고 또 당대표가 되셔서 본인이 말했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탄국회로 만들어가고 있고 무슨 뭐 한동훈 탄핵,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걸로 그 치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내우외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 당에 그 정비를 해서 민주당과 맞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인해서 빚어진 이 혼란상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그러게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처분 뭐 신청에 대해서 무조건 이긴다.
아니 그런 얘기 믿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지난번에 아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아무 준비 없었었잖아요. 별로. 네. 그때 뭐 아유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 사법부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없고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라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당 입장에서 허를 찔린 거죠. 그러다 허를 찔렸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걸로 인해서 더 당 지지도가 떨어졌고 하기 때문에 뭐 아니 뭐 김 변호사도 알잖아요. 변호사들이야 소송인한테 뭐라 그래요. 의뢰인한테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현실은 다른 거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대로 만약에 이기면 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냥 쫙 가면 되는 거니까 굴러갈 텐데 만약에 하나 어쨌든 똑같은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플랜 B 같은 건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도 비대위원회 합류한 지 이제 하루 됐잖아요. 하루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될지는 저희도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 집권 여당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정수 판사님은 니네 비상 상황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판사님이 내린 결정 이후에 이 국민의힘은 정말로 비상 상황,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던 비상 상황. 그러니까 사법에 의해서 사법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그 정당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여실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 자제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이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장 그 조심해서 개입하기를 조심해야 되는 두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외교와 그리고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상은 그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부속 도서가 전부 다 대한민국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어요. 북한과.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8년에 북한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적단체의 수괴인 김정은과 손을 들고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야 헌법상에 이게 뭐냐 이거 국가보안법상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거 헌법상에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소송을 낸다면 아마 법리대로만 따지자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문제 삼지 않죠. 왜? 외교라는 것은 그런 사법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경우에 그 후유증과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의 사무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법의 지배, rule of the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the law. 그러니까 법조항을 가지고서 정치를 개입해서 정치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그 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여러분의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모여서 야 이게 맞아 틀려 하면서 다양한 그런 법리 검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결정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재판의 경우도 그 어느 정도 소액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합의부에 의해서 합의부에 다양한 판사님들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저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건 가처분이잖아요. 뭐 시급한 내용이니까 가처분을 했겠습니다만 가처분은 판사 한 분의 가치관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정치관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을 궁금한 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법원이 정당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법학자분들도 많고 정치인분들 많으신데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1차 가처분 때는 질 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허를 찔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황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시각에서 보면 정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그 부장판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럼 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 B나 어떤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준비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지금 사법부 그 판사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우리 그 이후에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은 사실상은 정당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예요. 정치가 거의 그냥 무너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게요. 판사 한 분의 어떤 그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이 지금 현재의 사법 체제를 존중하고 또 그 판사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 소송의 상대방이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렇죠.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타사 인터뷰한 걸 좀 보니까 주 이제 내용이 소송은 자기가 이길 것 같다. 주 내용입니다.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당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가셨을 때 다음 주인가요 아마 그때 이제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본인을 제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예상들을 좀 하는 것 같은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게 대통령의 순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대통령이 떠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사고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함의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시는 대통령이 내려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 대통령은 자기 책임은 그 회피한 상태에서 남들에게 좀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과 관계없이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그 이준석 대표가 명명한 그분들이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리위는 이미 훨씬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양두구육이라든가 당이 무슨 북한의 그 노동당이나 이런 짓을 한다라든가 파시스트 정당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당에 대해서 그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당원으로서는 자기 당에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윤리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순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순방과 상관없이 28일인가요? 그 4차 하도 많아가지고 가처분이 4차 가처분 신문기일 전에 윤리가 열립니까? 같은 날이잖아요. 그게. 같은 날.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법에서는 14일 날 14일은 그 쉽게 얘기하면 전원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전국위원회 결정 내용이요. 근데 그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28일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같이 병합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한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정도 또 시간이 흐르겠죠. 근데 윤리위원회가 28일 날 하겠다는 것도 그냥 윤리위원회 결정이고 판사님이 28일 날 하겠다는 거는 윤리위원회 결정 계산해서 그랬을 리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죠. 원내대표 지금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추대를 하니 중진들 경선하니 얘기를 하던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 명이라도 출마하면 추대 없다. 경선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용호 의원께서 그렇죠.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윤상현 의원이 새 원내대표 선출은 가처분 결과 이후로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 원내대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경선이나 선출에 대한. 제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도부 이론이시니까. 뭐 지도부 이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없고요. 저희는 어제 비대위에서는 단지 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원내 부대표가 이제 위원장이 되고 그 부위원장들 6분이 위원이 돼서 위원회 그 관리위원회는 출범을 시켰지만 그 정진석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경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불가피한 거니까. 지금 이용호 의원께서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회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고사를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원내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규환 의원으로 갔다가 주규환 의원도 나는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뭐 이래서 이제 전주회 의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긴 했는데
만약에 그 이용호 의원이 출마했고 다른 분들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추대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서로 얘기하다가 야, 뭐 당이 혼란스러우니까 이러지 말자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가처분 결과 이후로 가자는 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길게 끌어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공백이 있으니까 저 김종욱 위원 개인 의견으로는 가처분 이후보다 빨리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 가처분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신문길 28일이면 28일이면 그때부터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처분이기 지난번에 때문에. 한 열흘 걸렸으니까. 지난번에 열흘 걸렸고 그 뒤에 처리한다고 그랬다 갑자기 또 우리 연찬회 국민의힘 연찬회 하는 날 그냥 뒤통수를 맞은 시기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마냥 기다린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원내대표 없이 한 달 이상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볼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원래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적 제거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정적 제거라는 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그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이전에 너희 상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를 해라 하면서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대부분 무혐의가 그 몇 년의 재판 결과 무혐의 나온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적폐청산 적폐몰이를 했던 분이 민주당이에요. 그런 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분께서 작년 7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것이 적폐청산이라면 그런 적폐청산 매일 해야 된다. 만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에 대해서 지금 쏠려 있는 혐의라는 게 뭐예요? 단군일의 최대 비리라는 비리에 가깝다는 그런 대장동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성남 FC 광고 제3자 대납 그 뇌물 의혹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 6가지인가 7가지인데 그 한 가지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거든요. 그런데 그런 혐의를 6, 7가지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분이 그 수사를 하지 마라? 정적 제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그 태양광 그 세금이 이제 잘못 쓰여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감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대통령 출근시길 보니까 요 태광강 비리에 대해서 좀 엄벌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던데 당연히 엄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입장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공식으로 나오겠죠. 저는 아침에 나오진 걸 보지는 못했지만 12조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2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더니 2,600억 원인가가 막 줄줄 새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조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새어나갔는지 저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주당에 있던 모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만약에 정권 바뀌면 이 태양광 사업 때문에 큰일 날 거야. 현직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도 지방에 내려다가다 보면 무슨 저 호수 같은데 거기 그냥 다 태양광을 덮어놨잖아요. 그럼 저 다 덮어놓으면 저 물 썩지 않을까. 광합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지방 다니다 보면 뭐 플래카드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뭐 산 깎아서 하는 뭐 태양광 사업 중단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태양광을 만들겠다면서 그 산을 깎아버렸잖아요. 그게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모순을 그런 걸 자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제가 알기에는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그 대응을 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재형 의원 본인이 이제 감사원장 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짧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그야말로 물타기 특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건 그냥 방탄 특검이기 때문에 캐스팅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준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사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간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하는 건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태현의 정치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